드라큘라 제4장 조너선 하커의 일기 5월 16일 잠을 깨어보니 내 방이 침대 위에 있었다. 내가 꿈을 꾼 게 아니라면 백작이 나를 여기로 들어 옮겼을 것이다. 일의 자초지종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으려고 요모조모 생각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게 있긴 있었다. 말하자면 내 옷이 평소에 내가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혀지고 입혀져 있었다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또 내 시계가 끌어져 있지 않았는데 자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꼭 시계를 풀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있었다. 내 주머니가 손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점이었다. 옷을 벗긴 사람이 백작이었다면 그는 서둘러서 자기 일을 끝내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그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속기법으로 쓰여진 이 일기가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는 이것을 참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서 없애버렸을 것이다. 나는 새삼스럽게 방을 휙 둘러보았다. 전에는 공포로 가득 차 있던 것으로 보이더니 이제는 나를 비호해주는 어떤 성역처럼 보였다. 그 끔찍한 여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내 피를 빨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5월 18일 밝은 대낮에 다시 그 방으로 보려고 내려갔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곳으로 통하는 계단을 다 올라가 문에 다다라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벌어진 문을 문설주에 무리하게 갖다 붙이려고 한 듯 나무로 된 부분이 쪼개져 있었다. 자물쇠의 빗장은 질러져 있지 않았지만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그 일이 꿈이 아니었던 것인가?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5월 19일 나는 확실히 덫에 걸려 있다. 어젯밤에 백작은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어조로 3통의 편지를 쓰라고 요구했다. 하나는 내일이 거의 다 끝나서 수요일 내로 고향을 향해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고 또 하나는 편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거라는 내용이었으며 세 번째 것은 성을 떠나 비스트리치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었다. 내가 하려고만 했으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있는 내가 백작에게 드러내놓고 대드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이 그의 의심을 부추겨서 화를 돋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자기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로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뿐이다. 탈출할 기회를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내동댕이 칠 때 보여주었던 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기미가 서렸다. 그는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파발꾼이 드물고 들쭉날쭉 다니기 때문에 미리 써놓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면 그러는 편이 확실할 거라는 거였다. 그리고 만일 나의 체류가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나중에 2 편지는 때가 될 때까지 영국으로 보내지 않고 비스트리치에 남겨두도록 다시 지시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의 약속이 아주 그럴듯해서 편지를 못 쓰겠다라고 했더라면
새로운 의심을 낳을 뻔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짐짓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척하고 편지의 날짜를 어떻게 적어야 되겠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잠시 날짜를 헤아리다가 대답했다. 첫 번째 것은 6월 12일로 하고, 두 번째 것은 6월 19일, 세 번째 것은 6월 29일로 하시오. 이제 내 목숨이 언제까지 붙어 있을 것인지를 알았다. 하느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5월 28일, 탈출의 기회가 왔다. 탈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집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한 무리의 스가니 사람들이 성에 왔다. 그들은 뜰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 이 스가니 사람들은 집시의 한 부류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보통 집시들과 같은 종족에 속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집시들을 특히 그렇게 부른다. 이들은 헝가리아와 트란실바니아에 수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법률의 테두리 밖에 있다. 대개 대귀족이나 보야르에 붙어서 살아가는데 자신들을 부를 때도 그 귀족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들은 겁을 모르며 미신을 믿을 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집시말의 일종인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 집에다 몇 통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미 창문을 통해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안면을 익혀놓았다. 그네가 모자를 벗으며 경의를 표하고 여러 가지 몸짓을 보였으나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몸집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편지를 다 썼다. 미나에게 보내는 것은 속기법으로 썼고 호킨즈 씨에게는 단지 미나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부탁하기만 했다. 미나에게는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저 나의 추측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 미나는 충격을 받고 놀라서 쓰러질 것이다. 편지가 운수사납게 백작의 손에 들어간다고 해도 백작은 나의 비밀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다. 편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들을 창살 사이로 금붙이 한 개와 함께 던졌다. 그리고 그것을 붙여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짓을 다해 부탁했다. 편지들을 받은 사람은 자기 가슴에다 그것들을 꾹 눌러 보이고 절을 하고는 편지들을 모자 안에다 넣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는 서재로 살그머니 돌아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백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편지를 쓴 것이었다. 백작이 들어왔다. 그는 내 곁에 앉아 편지 2통을 내밀면서 아주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스가니 녀석이 이걸 나에게 주더군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녀석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처리해야 되겠소. 보시오. 하나는 당신이 내 친구 피터 호킨즈에게 보내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러면서 그는 봉투를 열고 이상하다는 듯 글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생기더니 눈이 험악하게 빛났다. 이건 야비한 짓이요. 우정과 환대에 대한 능욕이요. 여기에 서명이 되어 있질 않소. 좋소. 그까짓 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진 않소. 그러면서 그는 램프의 불길에다 편지와 봉투를 대고 다 탈 때까지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호킨즈에게 보내는 편지는 당신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보내주겠소. 당신의 편지는 나에게 신성한 거요. 내가 무심코 봉한 것을 듣고 말았소. 죄송하오. 봉투를 다시 써주지 않겠소. 그는 호킨즈에게 쓴 편지를 내밀고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깨끗한 봉투를 건네주었다. 나는 조수와 수신자 이름만 다시 써서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주었다. 그가 방 밖으로 나가고 나서 자물쇠가 살며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으로 다가가서 열어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 백작이 조용히 들어왔다. 나는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다가 백작이 들어오면서 잠이 깼다. 그의 태도가 매우 은근하고 활기에 차 있었다. 내가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말했다. 피곤하신 게로군요. 가서 자리에 누우시오. 오늘은 아주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요. 오늘 밤엔 섭섭하기도 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겠구려.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말이오. 그 대신 잠을 자면 되겠죠. 나는 내 방으로 건너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뜻밖에도 나는 꿈을 꾸지 않고 잤다. 절망이 깊으면 도리어 평안이 찾아오는 수도 있는가 보다. 5월 31일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가방에 있는 종이와 편지 봉투를 좀 꺼내가지고 호주머니 속에 챙겨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아있던 종이가 모두 사라져버렸고 철도나 여행과 관련된 내 기록이며 메모, 여행, 신용장도 없어졌다. 내가 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기묘하게 써먹을 물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여행용 가방을 뒤져보고 내 옷을 넣어둔 옷장도 살펴보았다. 내가 여행을 하면서 입었던 옷도 없어졌고 외투와 무릎 덮개도 사라졌다. 여기저기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자취가 없었다. 나를 해치려는 어떤 새로운 짓거리가 계획되고 있는 것 같았다. 6월 17일 아침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짜내며 생각에 몰두해 있는데 밖에서 말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와 안뜰의 돌바닥을 두드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반가운 생각이 들어 얼른 창문으로 달려가 내다보니 양쪽에 사닥다리 모양의 틀이 달린 커다란 마차 2대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마차마다 8마리의 억센 말들이 붙어 있고 마차꾼 자리에는 슬로바키아 사람이 하나씩 앉아 있는데 널찍한 모자를 쓰고 장식 못이 박힌 커다란 허리띠를 둘러맸으며 때가 꼬질꼬질한 양가죽 옷을 입고 운도 높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슬로바키아 농부들이 늘 들고 다니는 긴 장대도 손에 들고 있었다. 저들의 힘을 빌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도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으로 달려갔다. 내려가서 중앙홀을 빠져나가 그들을 만나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충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창문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멍청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바로 스가니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나와서 내 창문을 가리키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그가 뭐라고 짓거리자 슬로바키아 마차꾼들이 킥킥거렸다. 그 뒤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타게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애원을 해도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그들은 단호하게 외면했다. 마차에는 네모진 커다란 상자들이 실려 있었다. 상자에는 두터운 밧줄로 만든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그것을 가뿐하게 다루는 품새로 보나 거칠게 옮겨 놓을 때마다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상자는 비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상자를 다 부려서 마당 한 구석에 쌓아놓고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스가니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운수가 좋으라는 뜻으로 돈에다 침을 퇴퇴 뱉고는 어기적 자기들 마차 쪽으로 갔다. 잠시 후 그들의 말 채찍 소리가 멀리 사라져갔다. 6월 24일 동트기 전 간밤에 백작은 일찌감치 내 곁을 떠나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나선 계단을 뛰어 올라가
남쪽으로 나 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에서 백작의 거동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스간이 사람들은 성 안의 어딘가에서 수경을 하면서 어떤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이따금씩 곡괭이와 삽 같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소리가 일부러 소리를 죽이려고 애쓰는 듯 멀리서 둔탁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무자비한 잔혹행위에 대단원이 가까워오고 있음에 틀림없다. 창가에 서 있은 지 반 시간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백작의 창문 밖으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사람의 몸 전부가 빠져나왔다. 가슴이 철렁하게 하는 새로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백작이 입고 있는 옷은 놀랍게도 내가 여기로 여행을 하면서 입던 옷이었고, 그의 어깨 위에는 그 여자들이 가지고 갔던 그 끔찍한 자루가 매달려 있었다. 백작이 뭘 찾으러 나가는 것인지는 명확했다. 내 옷을 입고 나가는 이유도 불을 보듯 뻔했다. 그것은 사악한 짓을 하려는 그의 새로운 음모이다. 그가 나의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은 그게 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백작은 내가 읍내나 마을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증거를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이 지방 사람들이 그 짓을 모두 나의 소행으로 치부하게끔 덤터기를 씌울 수도 있을 것이다. 진짜 죄인처럼 이렇게 꼼짝없이 갇혀있는 동안에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설사 죄인이라 해도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률의 보호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다. 나는 백작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리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달의 빗살 속에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아주 작은 먼지의 입자 같은 것이었는데 뱅뱅 돌며 소용돌이를 치기도 하고 별구름처럼 뿌옇게 덩어리를 짓기도 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신압으로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들었다. 대기가 뛰어노는 것을 더욱 완벽하게 즐길 양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창틀에 등을 기대고 더 편한 자세를 취했다. 나는 무엇인가에 깜짝 놀랐다. 멀리 아랫역 어디에선가 개들이 나직하고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오면서 달빛 속에서 춤을 추며 떠돌아다니던 작은 알갱이들이 그 소리에 맞추어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내 본능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아니, 내 넋마저도 발버둥을 치고 반쯤 깨어난 내 감각이 그 본능의 요구에 화답하려고 아둥바둥했다. 나는 최면에 걸려들고 있었다. 입자들이 점점 빠르게 춤을 추었다. 달의 빗줄기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바르르 떨면서 어둠 저쪽으로 흩어졌다. 그것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어렴풋하게 유령과 같은 형상을 지었다. 그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버뜩 정신이 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에서 뛰쳐나갔다. 그 환영의 형상은 달의 빗살 속에서 점점 형체가 또렷해져 가더니 마침내 나를 파멸시키려는 그 소름 끼치는 새 여자로 변했던 것이다. 내 방에는 달빛이 전혀 비춰들지 않았고 등불이 환하게 타고 있었다. 두세 시간이 흐른 뒤에 백작의 방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울부짖음 같은 것이 들리다가 재빨리
제지된 듯했다. 그런 다음엔 침묵이 흘렀다. 괴괴하고 으스스한 침묵이어서 피가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억누르며 방문을 밀어보았다. 방문은 잠겨 있었고 나는 감옥에 갇혔다. 나는 할 일 없이 주저앉아서 그저 울먹였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데 밖의 마당에서 어떤 여자의 고통에 가득 찬 절규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밀어 올리고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거기에 아닌 게 아니라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어지럽게 풀어헤치고 뒷박질을 하고 나서 괴로워할 때처럼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여자는 현관 한쪽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창문에서 내 얼굴을 발견하더니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을러대는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야, 이 지약스러운 놈아, 우리 애 내놔라. 그 여자는 털썩 무릎을 꿇더니 손을 들어 올리고 똑같은 말을 외쳐댔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처로워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는 등 북받쳐오는 격렬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여인이 앞으로 달려들었다.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맨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의 탑 위쯤 될 것 같은 위쪽 어디에선가 백작의 그의 거칠고 쇳소리 나는 음성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부르는 소리에 여기저기에서 이리때의 울부짖음이 화답을 하는 듯했다. 얼마 안 있어 한때의 이리들이 터진 본물처럼 널찍한 입구를 통해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인이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리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잠깐 들렸을 뿐이었다. 곧 이리들은 주둥이를 핥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당을 빠져나갔다. 여인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보다 그 여자의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래도 그 여자의 최후는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끔찍한 죽음과 어둠과 공포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단 말인가? 6월 25일 아침. 밤이 주는 고통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마음과 눈에 아침 햇살이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지를 모른다. 오늘 아침 태양이 솟아올라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가 내려앉기라도 한 것처럼 내 창문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문 꼭대기에 걸리자 내가 있는 곳이 햇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두려움이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받고 이슬이 쓰러지듯이 낮이 주는 용기가 남아있을 때 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 어젯밤에 실제로 편지를 쓴 날짜보다 늦추어서 날짜를 적어 놓았던 내 편지들 중에 하나가 붙여졌다. 내 존재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죽음을 예고하는 일련의 편지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보내진 것이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행동할 때다. 내가 괴로움을 겪거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언제나 밤중이었다. 또 위험에 빠지거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들도 언제나 밤중에 일어났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백주에 백작을 본 적이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자고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깨어있는 것일까? 그의 방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문은 언제나 잠겨있고 나에게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 아니다. 용기를 내서 방법을 찾아보면 길은 있을 것이다. 그가 창문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의 몸이 빠져나온 것을 다른 사람의 몸이라고 빠져나가지 못할 리가 없지 않은가. 왜 그가 하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하는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도 절망적이지만 내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은 더욱 절망적이다. 모험을 한번 해보는 거다. 아무리 잘못돼봐야 죽기밖에 더하랴. 사내답게 죽는 것이 얼간이처럼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장차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야 할 시간이 지긋지긋하지도 않는가. 하느님, 제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미나, 내가 만일 실패한다면 이것이 작별 인사가 되겠지. 부디 행복하길. 나의 신실한 벗이며 아버지나 다름없는 호킨즈 씨에게도 인사를 드려야겠다. 모두 평안하시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미나, 안녕. 이후에 마음먹은 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하느님이 도우셔서 이 방에 무사히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것을 차례대로 소상히 기록해야 한다. 나는 용기가 시들기 전에 남쪽으로 난 그 창문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런 다음 지체 없이 창문 밖으로 나가서 건물의 남쪽 면에 빙 둘러쳐진 좁은 노대 위로 내려섰다. 벽의 돌들은 큼직하고 표면이 거칠었으며 돌들 사이에 있던 모르타르는 긴 세월과 함께 비바람에 씻겨버렸다. 나는 신발을 벗고 필사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불현듯 흘끗 내려다보다가 너무 놀라서 발을 헛디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에는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백작방의 창문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곳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무척 흥분되어 있었던 듯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았으며 창턱 위에 올라서서 창틀을 들어올리려 할 때까지 엉뚱하게도 시간이 조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몸을 웅크린 다음 창문으로 맨 처음 다리를 집어넣을 때쯤에는 온통 몸이 떨리고 마음이 두근거렸다. 두리번거리며 백작을 찾아보았으나 방은 비어 있었다.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다. 이상하게 생긴 가구 몇 점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들은 이제껏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구는 남쪽 방들에 있는 것들과 같은 모양의 것이었고 역시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자물쇠에도 꽂혀 있지 않았고 다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찾아낸 것은 한 구석에 쌓여있는 금화뿐이었다. 금화는 로마 시대의 것과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및 투르크의 화폐였는데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듯 먼지가 부엽게 덮여 있었다. 어느 것이나 최소한 300년은 더 묵은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보석이 박힌 사슬이며 장신구가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오래되고 녹이 슬어 있었다. 방 한 구석에 육중한 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보았다. 이 방의 열쇠와 바깥문의 열쇠를 찾는 것이 나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아직 그것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탐색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 돌로 된 복도를 지나가니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을 비추는 빛이라고는 두터운 돌벽에 뚫린 공기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뿐이어서 계단이 어두웠다. 그래서 그곳을 내려가기가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니 굴속같이 컴컴한 복도가 나타났는데 오래 묵은 땅을 막 파헤쳐 놓은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다. 복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갈수록 냄새가 점점 지독해졌다.
이윽고 조금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기에 그 문을 당겨 열었더니 묘지로 사용되어 왔음이 분명한 낡고 황폐화된 예배당이 나타났다. 천장은 부서졌고 지하의 납골 땅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두 군데 있었는데 땅을 파헤쳐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흙이 커다란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가져온 그 상자들임이 분명했다.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고 다른 출구가 있는가 더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보았다. 지하의 납골당에까지도 내려가 보았는데 희미한 빛이 간신히 기어들고 있는 그곳에 내려가는 일은 넋이 다 달아날 만큼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내려가 본 곳 중 두 곳은 낡은 관 조각들과 먼지 더미뿐이었는데 세 번째로 내려가 본 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전부 50개가 되는 커다란 나무 상자 중의 하나에 갓 파낸 흙더미를 깔고 백작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는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눈을 뜨고 있고 그 눈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개게 풀린 것이 아니어서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가 어려웠다. 뺨은 온통 파리한데도 생명의 온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입술은 여느 때처럼 붉었다. 그러나 맥박이며 호흡이며 심장의 박동과 같은 생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로 몸을 구부리고 살아있음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아직도 흙냄새가 물씬거리는 걸 보면 그가 거기에 누워있은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다. 상자 옆에는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있는 뚜껑이 놓여 있었다. 그가 열쇠들을 지니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의 몸을 뒤지려고 하는데 죽어있는 듯이 보이던 그의 눈에서 내가 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텐데도 증오의 빛이 감돌았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도망쳐 창문을 통해 백작의 방을 빠져나온 뒤 다시 벽을 기어 올라왔다. 내 방으로 돌아오자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침대에 몸을 던지고 생각에 잠겼다. 6월 29일 내 마지막 편지에 써넣었던 날짜가 오늘이다. 성을 떠나서 비스트리치에 도착했다는 그 편지의 내용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백작은 어떤 조치를 취했음이 분명했다. 그가 나의 옷을 입고 그 창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도마뱀 같은 형상으로 벽을 기어 내려갈 때 총이나 어떤 살인 무기가 있었다면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무기로는 그의 털끝도 다치게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무서웠다. 사악한 여자들을 만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백작이 들어와 나는 잠이 깨었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하커시, 내일이면 우리가 헤어지게 돼요.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운 영국으로 돌아가고 나는 끝내야 할 어떤 일로 돌아갈 거요. 우리는 다시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 고향으로 보내는 당신의 편지는 속달로 보냈어. 내일 나는 여기 없을 테지만 당신의 여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거요. 아침에 스가니 사람들이 올 거요.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슬로바키아 사람도 몇 사람 올 거요.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내 마차가 당신을 데리러 올 거요. 그 마차가 당신을 보르고 고기까지 태워다 줄 것이고 거기에 가면 부코비나를 떠나 비스트리츠로 가는 영마차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드라큘라 성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진실성이라니. 그런 괴물에게 이런 단어를 결부시키는 것은 진실성이라는 말에 대한 모독인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에게 노골적으로 물었다. 오늘 밤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마차꾼과 말들을 심부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오. 저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장 떠나고 싶은데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악마적인 미소여서 그 부드러움 뒤에 어떤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물었다. 당신 짐은 어떻게 할 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가지러 올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백작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상냥하고 정중해서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였다. 당신들 영국인의 속담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손님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 있던데 그 정신이 우리 보야르를 지배하는 정신과 닮은 데가 있어서 내 마음에 와닿소. 자, 따라오시오, 젊은 친구. 당신을 보내는 건 슬픈 일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겠다고 하니 1시간인들 더 붙잡아 둘 수가 없구려. 자, 갑시다. 그는 위엄있고 진중한 태도로 등불을 들고 앞서서 계단을 내려가 홀을 가로질렀다.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저 소리를 들어보시오. 이리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흡사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약동하는 것처럼 그가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 울부짖음이 솟아올랐다.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며 문으로 다가갔다. 그러더니 묵직한 빗장을 빼내고 육중한 사슬을 벗겨내더니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 내가 열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어 두리번거리며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밖에서 이리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한층 더 크고 사나워졌다. 열리고 있는 문 안으로 이리떼는 붉은 주둥이와 으드득거리는 이빨을 앞다투어 들이밀었고 발톱이 뭉툭한 앞다리를 들어 올리며 미쳐 날뛰었다. 그때 나는 백작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리들처럼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협력자들이 있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문은 계속해서 천천히 열렸고 백작의 몸만이 이리떼를 막고 있었다. 이것이 나에게 마련된 최후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내 스스로 백작을 부추겨서 이리떼에게 던져지는 운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마와 같은 간교함을 지닌 백작의 흉계에 말려든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문 닫아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테요. 고통스러운 절망의 눈을 감추려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백작은 우악스러운 팔을 한 번 휘두르고 나서 문을 쾅 닫았다. 커다란 문빗장을 질러넣는 소리가 철거덕거리며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서재로 돌아왔다. 잠시 숨만 돌리고 나는 다시 내 방으로 갔다. 나오면서 보니까 드라큘라 백작은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어 그것을 나에게 보내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득의에 찬 붉은 빛이 서려 있었고 유다의 미소와도 같은 위선적인 웃음이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내 방에서 막 누우려고 할 찰나에 문 바깥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살며시 문께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내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틀림없는 백작의 목소리였다. 돌아가. 너희들 자리로 돌아가란 말이다. 아직 너희가 나설 차례가 아니야. 기다려. 참으라고. 오늘 밤은 내 차례고 너희 차례는 내일 밤이다.
나직하고 낭랑한 웃음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났다. 나는 화가 치밀어서 문을 휙 열어 제쳤다. 밖에는 그 끔찍한 세 여자들이 입술을 핥으며 서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들은 한데 어울려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사라져갔다. 나는 방 안으로 다시 돌아와 덜썩 무릎을 꿇었다. 이제 나의 종말이 내일로 다가온 것이다. 내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아끼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소서. 6월 30일. 이제부터 쓰는 것이 이 일기에 기록하는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른다. 새벽이 밝아오기 바로 전까지 잠을 잤다. 잠이 깨자마자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면 의연하게 맞이하리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윽고 공기 중에 미묘한 변화가 일더니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닭 우는 소리가 반갑게 들려오고 나는 다시 안도감을 느꼈다. 달뜬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가서 홀로 달려 내려갔다. 어젯밤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 이제 탈출의 기회가 열릴지도 모른다. 간절한 염원으로 손을 떨면서 나는 사슬을 벗기고 거대한 빗장을 뽑았다. 그러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수없이 문을 잡아당기고 문짝에서 덜거덕 소리가 날 때까지 흔들어댔다. 걸쇠가 걸려 있었다. 간밤에 내가 백작의 곁을 떠난 뒤에 잠가 놓았음이 분명했다. 그러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열쇠를 손에 넣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격렬하게 용솟음쳤다. 나는 다시 벽을 타고 내려가서 백작의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죽음의 악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다행인 편에 속할 것 같았다.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그 남쪽 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전처럼 벽을 타고 내려가서 백작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그건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열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금화더미는 그대로 있었다. 나는 구석에 있는 방문을 지나 나선 계단을 내려가 어두운 복도를 지난 다음 그 낡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제 그 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백작이 누워있던 그 커다란 나무 상자는 벽에 가까운 같은 장소에 그대로 있었는데 뚜껑이 얹혀 있었다. 뚜껑은 조여져 있지는 않았으나 곧 못들을 단단하게 박아 넣으려는 듯 못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열쇠를 구하려면 백작의 몸을 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나는 뚜껑을 들어 올린 다음 뒤집은 채로 벽에 기대어 놓았다. 상자 안에서 내 영혼을 온통 공포로 짓누르는 섬뜩한 광경을 보았다. 그 안에는 백작이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놀랍게도 그의 젊음을 반쯤은 되찾은 듯한 형상이었다. 하얀 머리카락과 콧수염이 거무스름하고 푸른빛이 도는 회색으로 변했으며 뺨이 더 볼록해지고 창백한 살은 발그스레한 빛이 감돌았다. 입술은 전보다 더 빨개졌는데 신선한 핏방울이 묻어 있었고 그 핏방울이 입 가장자리에서 뚝뚝 떨어져 턱과 목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눈꺼풀과 눈 아래 처진 살도 부풀어 올라 깊이 패인 형령한 눈이 불룩한 살덩이 틈바구니에 끼인 것처럼 보였다. 무시무시한 괴물이 피를 개걸스럽게 걸터듬고 난 뒤의 모습 같았다. 그는 너무 배가 불러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 추악한 거머리처럼 누워 있었다. 그에게 손을 대려고 몸을 구부리다가 나는 몸서리를 쳤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이 그와의 접촉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열쇠를 찾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오늘 밤 내 자신의 몸뚱이가
그 구역질 나는 새 여자들의 향연을 위한 제물로 바쳐질지도 모른다. 나는 백작의 몸뚱이 위를 모두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열쇠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잠시 멈추어서 백작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부풀어 오른 얼굴에 어려있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나를 미치게 했다. 이 괴물이 런던으로 가는 것을 내가 돕고 있었다니. 이자가 런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아마도 장차 수백 년 동안 그는 수백만이나 되는 그 풍부한 희생양들 속에서 피에 대한 그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악마인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어 힘없는 사람들을 제물로 삼으면서 점점 퍼져나갈 것이다.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처지는 일이었다. 그런 괴물의 세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격렬한 욕구가 나를 엄습했다. 수중에 살상을 할 만한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인부들이 상자에 흙을 퍼 담는 데 사용했던 삽 한 자루를 움켜잡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날이 있는 쪽을 아래로 해서 그 혐오스러운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그때 백작이 얼굴을 돌렸다. 그 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 번 노려보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다는 전설에 나오는 바실리스크의 뱀의 눈처럼 무섭게 이글거리는 눈이었다. 그 시선이 나를 마비시킬 듯했다. 삽이 손 안에서 빙글 돌아 얼굴을 정면으로 치지 못하고 비껴갔다. 이마 위에 깊은 상처를 냈을 뿐이었다. 삽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관 위에 비스듬하게 떨어졌다. 다시 삽을 잡아당기자 삼날의 테두리에 관 뚜껑이 채여 관 위로 쓰러졌다. 그러자 그 끔찍한 괴물이 내 시야에서 감춰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백작의 모습은 부풀어 오른 얼굴에 피로 얼룩지고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적개심으로 이를 악물고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듭 생각했다. 그러나 내 두뇌가 불길에 휩싸여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생각의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절망감이 압도해 오는 것을 느끼면서 기다렸다. 멀리서 명랑한 목소리로 부르는 집시의 노래가 들려왔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노래 소리 사이로 육중한 바퀴를 굴리는 소리와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작이 말했던 스가니 사람들과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사악한 몸뚱이가 담겨있는 관과 그 주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백작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틈을 타서 도망칠 생각이었다. 귀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 듣고 있었더니 아래층에서 열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문이 있거나 누군가가 잠겨있는 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복도를 쿵쿵 울리며 내딛는 여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다가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나는 당시 지하의 납골당 쪽으로 달려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다. 거기 어딘가에 새로운 출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돌풍이 휘몰아치는 듯 하더니 나선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쾅 닫혀버렸다. 그 충격으로 문의 윗중방에 있던 먼지가 날렸다.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밀어보았지만 문은 절망적으로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나는 다시 갇힌 신세가 되었다. 죽음의 그물이 더욱 바싹 나를 조여오고 있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아래층 복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쿵쿵거리며 내딛는 발자국 소리와 흙이 담겨있는 그 상자들이 틀림없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망치질을 하는 소리도 들린다. 상자에 못질을 하는 것이리라. 묵직한 발걸음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홀을 지나가고 있고 늦장을 부리며 걸어가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문이 닫히고 사슬이 철커덕거린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삐걱거린다. 열쇠를 빼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문이 열렸다 닫힌다. 자물쇠와 빗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당에서 돌이 깔린 길 위로 굴러가는 육중한 바퀴들의 소리, 말채찍 휘두르는 소리, 스가니 사람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다가 멀리 사라져간다. 이제 이 성 안에는 그 무시무시한 여자들과 나만이 있다. 미나도 여자지만 미나와 그 여자들 사이에 닮은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여자들은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다. 그 여자들 곁에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시도해 본 것보다 더 멀리 벽을 기어 내려가 보자. 나중에 쓸 데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 말을 조금 가져가자. 이 지긋지긋한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에 집을 향해 도망치는 거다. 가장 빠르고 가장 곧장 질러가는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장소, 이 저주받은 땅, 악마와 그의 새끼들이 아직도 흙 묻은 발로 걸어다니는 이곳을 떠나는 거다. 아무려면 신의 자비로우심이 이 괴물들의 것보다 못하랴. 절벽은 가파르고 까마득하다. 그 절벽의 기슭에 한 사람이 잠들어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괴물의 소나기를 피해 한 인간으로서 잠들어 있는 것이다. 나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미나, 안녕.